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계속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야. 주식시장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건 자명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빼겠지.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커리어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가 맞습니다. 누가 라이브가 아니군요 라고 했는데 라이브가 맞아요. 이렇게 라이브 할 줄 몰랐겠지. 이렇게 개판일 줄.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증권입니다. 모두 관심이 없겠지만 증권사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고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2차는 문배술입니다. 문배술은 고려시대부터 있던 술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수수로 만든 문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문배술은 40도짜리를 먹어야 맛있는데 40도짜리 이마트에서 안 팔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아무튼 문배는 원래 조를 베이스로 만드는 술이고 조랑 수수랑 밀로 만드는 술인데 원래 문배라고 하는 게 배 이름이에요. 배. 과일 향이 난대요. 그래서 원래 문배술 40도를 먹으면 고량주처럼 과일 향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 근데 25도는 잘 안 나.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고량주를 많이 드셔본 분은 문배술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한투증권에서 지금 사랑을 뽑고 있습니다. 보면 지점 영업, 본사 영업, 운용, 리서치, 관리, IT, 디지털이 있는데 보면 5급은 뭐냐면 한투는 정규직 입사를 5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5급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커리어가 이걸 노린 거긴 하지만 보면 1차 면접이에요. 인적성 안 봐 이제. 1차 면접으로 직무 역량 평가를 보는데 직무 역량 평가가 바로 뒤에 있는데 기가 막혀. 이거 보면 인터뷰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과제가 뭐냐면 자, 해외 주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논리를 설명하세요가 이제 나오는 거지. 한투증권이 해외 주식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제시합시오.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세요. 이거 봐. 이 커리어가 하는 거라니까? 이거를 아예 대놓고 공채에서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라이브에 이거를 만약에 나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공채할 때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사정과제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커버를 하면 한투증권 채용 검색하는 애들이 얻어 걸리지 않을까? 이 밑에 이 2가지를 보고 싶었어요. 증권사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지난번에 했던 게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래서 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증권사들의 고민이 무엇이라서 지금 사람을 이딴 식으로 뽑으려고 하는 건지 오늘 참고한 이 4가지 리포트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려고 해요. 일단 이래요. 여기부터가 너무 본론이라 가지고 증권업은 그냥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투도 보면 이렇게 거의 4가지 분야에 나눠서 사람을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부분별 수익 추이, 브로커리지, WM, IB, 기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쭉 분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밑에 막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증권사의 원래 비즈니스 모델은 이거예요. 다양한 상품, 돈도 빌려주고 금융 상품도 팔고 중개도 하고 이런 기능이에요. 너네들이 ETF 투자를 하려면 우리 쪽을 거쳐가야 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MTS인 거예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중개. 이걸 흔히 브로커리지라고 부릅니다. 뉴턴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증권사의 기능이 바로 이 중개 기능인 거죠. 그 다음 금융상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WM과 트레이딩으로 나눠지는 분야인데 무슨 얘기냐면 금융상품을 파는 건데요. 랩이나 신탁같이 그냥 고객들이 돈을 맡겨요. 모르겠으니까 한번 키워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 두 번째가 ELS, DLS인데 ELS, DLS는 트레이딩 쪽이긴 하고요. ELS, DLS를 계속 팔아먹어요. 론 같은 경우가 흔히 IB 쪽 영역입니다. 이건 뒤에 설명을 할 거지만 그래서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증권사 사실은 그냥 뭔가 돈과 관련된 금융상품 관련된 걸 다 취급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기가 막혀. 일단 크게 4가지 분야. 브로커리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증권사의 수익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심플하게 이렇죠. 주식 거래 금액 곱하기 수수료율. 그리고 최근에 B2라고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B2? 빚내서 투자하는 거. 빚내서 투자하는 것 중에 증권사가 제공하는 게 바로 주식담보대출이에요. 분명 나는 100만 원어치밖에 없는데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주식을 200만 원어치 산 거야. 뭐지? 자기도 모르게 신용을 땡겨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용거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붙여서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WM, 웰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냥 심플하게는 고객이 자금을 맡겨서 운용을 위탁해서 발생한 수수료. 이거 너무 딱딱한데 그냥 나 대신 돈 좀 굴려줘 인 거예요. 돈을 굴려주는 금액에 맞춰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너가 내 돈을 잘 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1년에 얼마씩 줄게. 이게 흔히 말하는 운용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똑같은 거죠. 특히나 이거는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랩이 되게 유일한 방식이자 유명한 방식인데, 랩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문형 랩과 지점형 랩. 근데 최근에 지점형 랩이 떠오르고 있거든. 지점형 랩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영업점의 전문 PB가 직접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M과 브로커리지를 제가 두 개를 붙여놓은 건 사실은 원래 브로커리지가 MTS가 아니라 지점에 찾아와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브로커리지랑 WM은 지금 지점 영업, 본사 PB 영업을 통틀어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브로커리지랑 WM이 그냥 전통적으로 했던 소매금융이라고 부르는 영역의 진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 S&T랑 IB인데, 특히 삼성증권이 S&T 직군으로 사람을 뽑고 있고 한투는 S&T로 아직 뽑진 않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PI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류준열 나왔던 돈이란 영화도 보면 이만큼 띄워놓고 막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그런 트레이딩 부서이기도 하고, 여기 퀀트 멘토하고 계시는 김성진 대리님이 하시는 그 프랍 트레이딩, 프린시펄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회사의 고위장을 돌리는 거. 이 트레이딩은 보통 PI라고 하는 건 주식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초단기간에 대박 수익을 내야 하는 쪽을 많이 하고,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결국 증시 또는 경제에 굉장히 민감할 거고, 여기는 소규모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거나 채권은 거의 대규모 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똘똘한 놈들만 뽑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부서겠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IB가 있습니다. IB는 제가 일부러 그냥 기업금융이라고 썼어요. 왜냐면 위에 있는 브로커리지랑 WM이 굉장히 소매금융이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금융이라고 쓴 거고, 보통 언더라이팅과 스트럭처링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업금융 IB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인베스트를 하기 위한 뱅킹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기업 또는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때 내야 되는 수수료가 IB 수익이야. 어떤 방식이 상관없어요. 그게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어떠한 방식이건 자금을 조달할 때 내는 수수료가 IB의 주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건 기업이 채권이 발행을 많이 하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 수수료가 많이 벌릴 거고, 그렇게 해서 IB 수익이 높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때 무언가 자금 조달이 많았다라는 거지. 특히나 2021년도는 IPO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였었고, 그러니까 IPO 수익이 굉장히 높았겠지. 하지만 여기서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증권사의 자금을 활용한다. 이걸 꼭 빼먹으면 안 돼요.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주라. 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빌리는 게 자금 조달은 맞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하니까 누군가가 대충 모아볼게요 라고 하는 건 이미 시대가 끝났어.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돈 있어. 너 1000억 필요해? 오케이. 내가 1000억 조달해줄게. 그게 주식이건 채권이 조달해줄게. 하지만 내가 못 모을 수 있어. 못 모으면 내 돈 박을게. 그러니까 자금을 활용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저거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IB가 아닌 거야. 옛날에는 언더라이팅 기능이 없어도 자금 모집이 잘 됐죠. 근데 지금은 증권사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니까 제가 언더라이팅 할게요 라고 안 하면 이미 메리트가 떨어져. 그래서 보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실은 이 그냥 친구들을 모아주는 거 플러스 알파의 수수료를 벌 수 있는 기능인 거지. 왜냐면 내가 떠안을 거니까. 자금 모집의 리스크를 내가 떠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금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떠안는 거. 흔히 말하는 IB는 4가지 부서가 있어요. IPO, ECM, DCM, M&A, 구조화 금융. 주식 자금을 조달하는 게 ECM, 채권 자금을 조달하는 게 DCM인데, 부채와 자본, 그러니까 부채 쪽이 뎁, 그러니까 채권 쪽인 거고, 이게 DCM인 거고, ECM은 자본 쪽, 그러니까 주식을 조달해주는 쪽인 건데 IPO가 ECM에서 빠져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빠져있을까? 핫하니까. 맞아요. IPO가 장사가 잘 되거든. 제3자 유상증자를 하는 것보다 IPO가 훨씬 더 빠르고 잘 되거든. 그래서 IPO, ECM, DCM, M&A, 구조화 금융. 이 구조화 금융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체 투자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권사를 지망을 하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이 4개 중에 하나일 거야. 100%.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리서치는 정확하게 돈을 벌지 못해요. 리서치는 원래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야. 하지만 리서치를 따로 뽑죠. 왜냐면 이 S&T랑 비슷한 건데 리서치는
정말 똑똑한 인간들을 뽑아야 해. 이건 사실 연구직이에요. 아무나 돌려가지고 뽑을 수 없어요. 리서치는 원래 좋은 리포트를 많이 써라. 기업에서 만든 부설 연구소 같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리서치를 뺐던 이유는 아무튼 리서치는 따로 사람을 뽑는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기는 하나 수익 구조상으로는 기여하는 바가 간접적이기 때문에 뺐다라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있어요. 난 이 얘기가 너무 좋았는데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위험에 대한 대가를 균형 있게 구성하느냐가 금융회사의 수익 모델의 핵심이다. 난 이거 보고 진짜 약간 소름 끼쳤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상품 판매에 대한 수익과 위험에 대한 대가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브로커리지, 웨스트 매니지먼트, 세일 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위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는 수익인 거야. IB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얻는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IB는 애지당초 내가 돈을 박아 넣던지 내 책임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비즈니스인 거고 그래서 이 증권업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건 거지. 상품 판매에 대한 수익과 위험에 대한 대가. IB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는 비즈니스인 거고 나머지 모든 증권사의 비즈니스는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한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증권사나 증권사 위주의 금융지주를 분석할 때 애널리스트 분들이 PBR 레이쇼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를. 쉽게 얘기하면 시가총액과 그 회사의 자본금액의 비중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보면 왜 PBR을 쓸까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닝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쓰는 것도 아니야. 왜 장부가액일까를 보면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게 우리는 돈을 써서 위험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질 수 있는 힘은 어닝이 아니라 장부가액에 있어. 우리 자본금에 있어. 우리가 자본금액을 굴리는 회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거기서부터 얻는 회사니까 금융지주 또는 증권사 분석할 때는 PBR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논리적인 게 아니라 기가 막혀. 그러니까 증권사에 들어갈 때 나는 두 가지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상품 판매에 기여를 할 거냐, 위험을 지는 비즈니스를 할 거냐. 위험에 대한 대가? 이게 너무나 힘든 거지. 그러니까 IB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위험은 내가 계속 짊어질 수 있다는 위험은 똑똑해야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IB 쪽.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앞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넌 IB와 IB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캐피탈 비즈니스, 위험에 대한 대가 비즈니스가 앞으로 뭔가 MTS니 토스가 들어와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야인 게 토스는 위험을 지진 않죠. 이거 해서 이 애널리스트 분이 되게 잘 쓴 거야. 근데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어.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아 그래요? 네. 내가 잘 짜줄겠다라는 거지. 조금만 더 봐주세요. 그래서 증권사에 대한 비즈니스를 네 가지로 나눴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취업할 때 어떤 게 도움이 될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신년사 갖고 왔습니다. 취업을 할 사람들은 무조건 신년사 봐야 돼. 이거 절대적이야. 재밌는 건 모든 뉴스 신년사를 보더라도 은행은 망할 것 같이 쓴단 말이야. 고객 뭐 지금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빅테크 뭐 괜찮아? 위기를 느끼진 않아요. 두 번째, 증권사라서 그런지 모든 대표님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요. 상품 판매는 어찌됐건 장이 좋아야 잘 팔릴 거거든. 자고 일어났더니 뭐 테슬라가 20%가 올라가지고 옆에 나는 안 사, 나는 배가 너무 아파. 이래야 산단 말이야.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거고 변동성이 커질 거고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품 판매를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체로 두 가지. 금리 인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떠나지 않도록 잘 붙잡읍시다가 보통 이 내용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WM 쪽이나 PB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해야겠지.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고객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한투증권에서 그걸 물어본 거잖아. 해외 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본 게 이거라는 거지. 두 번째, 빅테크의 진입. 근데 이건 사실은 이들은 제가 느꼈을 때 위기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키움을 필두로 해서 MTS라고 하는 시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었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전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이미 증권사는 이미 될 만큼 되어 있는 곳이라 어플 너무 잘 돼 있지 않아요? 이미 잘 돼 있어. 아예 그냥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부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여차하면 그냥 사들일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봐주세요. 결론적으로 신년사 지금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디지털라이즈가
아니에요. 내년에 그치, 고객 잡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변동성이 제일 걱정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할 게 두 가지인 거지. 내년의 변동성이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두 번째가 디지털라이즈는 상관없는 거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점 영업 대상 과정 이미 냈다고? 5월 16일 줄 알았는데 끝났네. 이미 다 낸 거네? PB 준비할 때 면접 준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조금만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PB 준비할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도 지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사실은 면접 대비예요.